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분을 모시는데요.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자, 우리 박사님은 제가 이제 아까 광고 나올 때도 말씀드렸는데 딴 데서 보면은 되게 뭔가 내 여자친구를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우리 월모부에서만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분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요. 와, 이 변동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하루하루 빠지고 상승하는 폭이 커가지고 이거 맞나 싶은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이 변동성이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느 쪽일까요? 그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흔들리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 맞아요. 네, 그 차이는 이제 너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저는 이럴 때마다 뭐 이런 경제적인 접근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의 조정을 생각해 보면 미국에 일단 고용이 잘 나왔대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대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흔들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의 조정은 경제가 좋아서 흔들리는 조정이다. 경제가 좋아서? 예, 흔들리는 조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경제 지표들이 막 다 안 좋아요. 미국 고용도 막 너무 안 좋고 막 한국 수출도 너무 안 좋고 이러면 나빠서 무너지는 거죠. 네.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좋고 주가도 잘 나가고 물가도 낮고 저희 흔히 골디락스라고 하죠. 네. 먹기 딱 좋은 잔스밀 부대찌개 같은 딱 먹기 좋은 그런 온도면은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서 엄청 무너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가 좋지만 물가가 데워지면서 중간중간 주식을 이렇게 흔들 하게 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저는 경제가 좋아서 흔들리는 국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차트를 이제 함께 보시죠. 자료 보시죠. 예, 한국 수출 좋은 거는 제가 나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만 그런가 다른 나라도 그런가 아까 여 앵커님 저 다른 데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한국 수출만 좋으면 좋겠죠. 예, 근데 전체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제일 좋고 나머지도 얼추 뭐 그래 따라오네 열심히 해라. 예, 요런 식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수출 증가율을 국가별로 쭉 한번 업데이트를 해본 거예요. 한국이 열심히 추격 중이지만 대만 1등입니다. 역시 TSMC 효과군요. 근데 규모는 수출 금액은 한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이 거의 뭐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수출 늘고 있고 한국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제가 조금 오히려 걱정했던 건 대만 한국만 이렇게 삐죽 솟아 있고 나머지는 0에 붙어 있거나 마이너스로 가는 걸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엔비디아에도 수출을 하고 미국에도 수출을 하지만 중국에도 수출하고 독일에도 수출하고 여러 나라의 수출을 두루두루 잘 해야 사실은 이번에 경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사이클이 길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길게 가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베트남, 태국, 중국, 미국, 독일 대부분 제가 읊어드린 나라를 쭉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이네. 대부분 나라의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자릿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요 가운데 들어있는 중국을 보고 좀 놀랐는데 제가 그래도 한 몇 번 나왔는데 중국 얘기는 거의 드린 적이 없어요. 뭐 그냥 뭐 별로 안 좋아요 이러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중국은 최근에 아주 바닥에서는 경제가 조금씩 올라오려는 기미들은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입니다. 이게 저의 대답인데 중국도 수출이 전년 대비 2자릿수예요. 되게 오랜만입니다. 왜죠? 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중국도 되게 다양한 품목들을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려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 어제도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는 경제 너무 안 좋아. 미국도 양극화가 이슈래. 그래서 미국도 부자들만 되게 잘 되고 전반적인 경제는 되게 안 좋아.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놓고 보면 과연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 거야? 그러게요. 네,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건 유럽이에요.
유럽은 뭐. 예, 전쟁의 뭐 예. 직격탄 그리고 AI에도 되게 굉장히 뚜렷한 그렇죠. 기업이나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럽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저한테 만약에 글로벌 경제 그래서 기다 아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이게 생각보다 좋네요가 제 대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다시 이야기를 돌아서 들어오면 만약에 한국 대만만 수출이 좋고 나머지가 다 안 좋아 그러면 저는 약간 되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뭐 주식은 더 갈 수도 있는 경제는 좀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길이가 저는 그렇게 길다고 이야기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수출이 생각보다도 괜찮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쪽 걱정해야죠.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금리 쪽은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게 수요가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쾅쾅쾅쾅 무너지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게다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까지 합하면 시장이 한 13, 4% 정도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네. 어제는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경험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도 조정들이 나오는데 폭이 20%가 넘는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반등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20%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 예, 찍지는 거죠? 못했고 못했어요? 10 한 3%, 4% 찍었었죠. 그래서 13? 만약에 저는 네. 3일째, 어제는 또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 합해서 20% 넘는 조정은 나오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반등을 했었죠. 네네.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또 그렇게 강하지는 막 섞여 있었어. 미국도 보니까 사람을 안 재우더라고요. 플러스로 시작해서 막 마이너스 가다가 또 이제 좀 회복해서 끝났는데 찍으셨어요. 전체적인 이번 조정이 저는 요런 경제 펀더멘탈 하라면은 20% 넘는 조정은 정말 그거는 과도합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수도 지수인데 네. 이제 워낙에 삼전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미국은 그 빅테크 위주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쪽에 있어서 네. 시장이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그들 종목의 주가 수익률을 더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20% 넘었는데 이제 반등할 때 되지 않았나 싶었던 네. 타이밍에 또 반등을 해서 네. 진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지수도 그렇지만 네. 개별 종목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단기적인 우리의 변동성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겠구나를 생각했는데 말씀해 주신 설명 들어보니까 진짜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네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또한 지나가기에는 너무 이벤트가 또 많죠.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방송을 매번 준비할 때 뭐 이건 제 스타일인데요. 뭐 내일은 뭐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 날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요런 식의 방송은 사실 잘 안 드리는 편이에요. 긴 왜냐하면 시결을 항상 봐주시죠. 뭐 이제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너무 약간 단기적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동훈 앵커님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변동성이 너무 심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오늘 밤엔 뭐가 있대, 내일은 뭐가 있대, 다음 주에 뭐가 있대. 지금부터 오늘이 수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열리는 FOMC까지 일자별로 막 못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아주 긴 주말을 보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여기에는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포인트로 보십시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네. 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오늘 밤에는 미국 물가가 나오고요. 네. 내일 밤에는 ECB가 통화정책 회의 기준금리 올린다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ECB 회의를 하고요. 뭐 정말 많네요. 금요일 밤에는 스페이스X 상장을 하고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낮이죠. 화요일 낮에는 일본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불러드리니까 말씀드린 이것들 중에서 한두 개만 나와도 이거 시장이 조금 그거는 지켜보고 넘어갈 만한 이벤트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하루도 안 빠지고 이날은 뭐가 있고 이날은 뭐가 있고 이날은 뭐가 있고 여기에 기업 실적까지 다 더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이슈까지 더하면 뭐 선물옵션 만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되게 뭐가 변동성을 유발하는 내용들이 너무 그래서 많아요. 요런 변동성, 요런 이벤트들을 놓고 보면 네. 오늘 시장 어떨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열리는 FOMC 전까지는 시장은 아주 아래로도 아주 위로도 방향을 잡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많을 때 제가 뭐 이것도 이렇고요, 저것도 이렇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내려간다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오늘 시장이 오르면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일자별로 이벤트들이 막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투자자라면 아무리 거물 투자자도 물론 되게 뚜렷한 직관과 인사이트를 갖고 하시겠지만 워시가 데뷔하는 첫 무대잖아요. 워시 새로운 의장이 첫 데뷔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FOMC 보고 중요한 결정을 해도 이게 며칠 사이니까 또 이제 변동성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래로 갈 가능성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FOMC까지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일단 물가가 나오는데 물가가 오랜만에 이런 건 오랜만에 안 보면 좋은데 4%대 물가를 지금 시장은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4라는 숫자. 다시 좀 사네요 또. 네. 네. 그래서 보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보통 선반영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미국 뭐 어떤 기업의 실적이 막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엔비디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뭐 이익이 무슨 50%나 늘다니 대단하다 이랬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상치만큼만 나왔을 때. 그쵸. 아니면 예상치보다 조금밖에 못 미쳤을 때도 주가는 엄청 하락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가 4.2로 나올 것만큼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선반영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미국 물가가 야 앞에 4자 볼 수도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은 좀 시장에서 나온 게 됐기 때문에 아주 숫자가 더 높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렇게 움츠려들 좋아하진 않죠. 그런데 움츠려들 것 같진 않아요. 게다가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조합은 이 경제 지표들은 월간으로 발표되는 게 많습니다. 네. 월간으로 발표되는 게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산업 생산 본 지 오래됐네요. 한국의 산업 생산이다라고 하면 이게 일자별로 뭐 우리가 공장이 얼마나 찍어내고 이런 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렇게 프락시들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월의 물가가 4%대 나올 것 같아서 이건 안 좋습니다.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5월 물가 높은 건 알겠어. 그런데 유가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는 숫자들 중에서 그럼 5월 물가 알았어. 거기까지는 알았어. 6월 물가 더 높아지는 거야? 아니면 비슷한 거야? 낮아지는 거야? 우리는 항상 방향과 속도가 너무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자별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최근에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바로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뭐냐면 월간 유가 평균이에요. 지금 보면 2026년 5월 기준으로 102 점 찍었고요. 102불, 조금 내려오고 있네요. 102불이었고 이게 그저께까지 숫자인데 네. 지금 95불이고 오늘 또 어떻게 유가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끝난 유가는 89불이었습니다. 유가 좀 더 내려왔겠죠. 그래서 3월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전월 비해서 40%나 올랐어요. 네.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4월에도 유가는 또 전월 비해서 10% 늘었고 5월에도 마찬가지였는데 6월 유가는 아직 이게 한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은 유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아니죠. 이 6월의 마지막 남은 20일 동안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지 되는데 유가는 5월 대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미래인 거고 오늘 밤에 물가를 딱 받아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역시 예를 들어서 예상대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4%대를 받네. 그러면 6월에는 어떻게 된대? 6월에 아직 잘 모르겠다는데 유가는 5월 대비로는 좀 빠졌답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6월에는 뭐 그렇게 더 올라가진 않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호르무즈의 통행량도 더 예. 늘고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또 나왔어요. 에너지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유가도 조금 떨어졌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뭔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시장에 또 컨센서스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 5월 데이터가 CPI의 고점이고 이게 조금 꺾일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또 시장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전년동월비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월비에서 우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 내용은 물가는 안 높아졌는데 더 숫자들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 물가가 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6월에 더 상승하는 조합인 거냐, 좀 덜 상승하는 조합인 거냐, 더 상승하지는 않는 조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물가 얘기가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거기에 고용까지 더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주가를 하락하게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예고편으로 볼 수 있는 게 ECB의 통화정책회의 또 BOJ의 통화정책회의잖아요. 둘 다 금리 인상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원래대로 한다면 FOMC 미국의 미 연준에서 하는 FOMC는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가늠자랄까요? 정책의 약간 경제학에선 최종 대부자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최종 결정자 느낌이어서 FOMC가 예전에는 만약에 이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90으로 할까요? 90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한 10 정도밖에는 글로벌 시장에는 영향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들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무슨 이야기 드렸냐면 경제가 생각보다 좋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경제 좋은 것까진 좋은데 물가는 좀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금리는 뭐 동결하고 좋고 인하해도 좋겠지만 인상으로 가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ECB도 그렇고 일본은행도 그렇고 일본의 중앙은행도 그렇고 글로벌 유동성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선들이 막 있는데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 코로나 특히 팬데믹 이전까지는 미국이 올리면 다른 은행, 다른 중앙은행들도 따라 올리고요. 내리면 따라 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 미국을 따라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미국이 워낙 글로벌 금융시장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액션을 했다가는 경제가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특히 환율, 우리 환율도 요즘 높은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혼자 막 내려. 그러면 환율이 심하게 약세를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중앙은행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각 국가의 펀더멘탈대로 움직이지만 2020년 이전에는 미국의 동조화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들로. 그런데 팬데믹 이후부터는 이게 약간 각계전투 느낌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2021년부터 국가별로 이제 금리를 쫙 올렸는데 가장 주요국 중에서는 한국이 먼저 올렸고요. 근데 이거 두고서 우리가 먼저 내렸으니까 우리가 먼저 올리는 거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순서로. 수도 있죠. 예. 그런데 2019년에도 같이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그때는 경제가 미국보다는 좋아서 뭐 이런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한국이 먼저 올렸고 그다음에 미국 올렸고 그다음에는 ECB가 올렸고 이제 이번에 2024년부터도 금리를 다시 내렸잖아요. 이때는 ECB 먼저 내리고 미국 내리고 한국 내리고. 그래서 이게 국가별로 약간 각계전투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일본은행과 ECB입니다. 유럽은행입니다. 그래서 유럽은행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갑자기 확 움켜쥐지냐. 그런 이벤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걔네 한 번만 올린대? 근데 아니요. ECB는 올해 안에 3번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일본은행도 굉장히 우리 계속해서 올릴 거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지죠.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거는 유동성 측면에선 괜찮은데 저렇게 주변에서 올리면서 결국은 미국도 인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부정적인 우려 섞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약간 미국의 인상의 예고편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시장이 읽힐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우리는 올해 내내 금리가 미국에서는 인하될 걸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또 뭐 한 차례도 아니고 한 2차례 정도의 인하를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완전 지금 방향이 인상으로 돌아선다면 이 충격은 좀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제가 아까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고편은 항상 이제 짧고 짧죠. 본편보다 훨씬 짧죠. 영향도 훨씬 작겠고요. 근데 여도원 앵커님 짚어주신 대로 사실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시장이 조정받았던 것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저렇게 잘 나왔어? 그러면 미국 진짜 이거 금리 인상한다라는 게 그냥 주장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미국이 금리 인상 올리면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ECB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건데 얼마나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일본은행도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저희는
저희 신영증권에서는 연내 동결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미국 고용이 잘 나오는 달도 있고 안 나오는 달도 있고 하지만 아직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인가? 라는 생각. 그리고 미국 물가도 좀 높게 나왔지만 아까 유가를 보여드렸듯이 유가가 이렇게 내려 아래로 가려는 힘. 막 여전히 좀 이렇게 폭격이 있는 가운데서도 유가를 되게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힘들이 세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연내 동결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희 전망과 달리 인상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이거는 후폭풍은 크겠죠. 네, 제가 이제 언뜻 뭐 ECB 이야기도 드리고 미국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중앙은행들의 정책을 볼 때는 중앙은행들마다 사실은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요? 어떻게 달라요? 유럽은 물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다 오늘 밤에 이제 물가도 나오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미국의 물가가 4%가 넘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 진짜 금리 올리나 보다. 이것도 맞는 판단입니다. 맞는 판단인데 50% 정도밖에는 설명을 못 해요. 전망을 못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물가보다도 물가 올라가는 건 알겠어. 그런데 고용이 좋아야 이 물가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별로거나 고용이 별로야. 그러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물가도 되게 신경 쓰였는데 고용까지 좋아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정말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 뭐 유가가 6월에 어떻게 될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음 달 초에 확인할 5월 고용이 미국의 연준이 어떤 식으로 갈지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 김유진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뭔가 안심이 좀 되는데 저의 안심은 어떻게 너무 섣부른 아니에요. 안심. 걸까요? 조금은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장중에도 너무 크고요. 맞아요. 그리고 날마다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들도 보면은 원래 알고 있었던 것도 그런가? 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5월 물가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미국이 진짜 인상으로 돌아서려면 고용이 더 받쳐줘야 된다던데 요 한마디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CB도 ECB인데 우리는 이제 BOJ에서의 금리 인상 결정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도 나와주셔서 그 미국 국채를 파내 뭐 어떻게 정리가 돼서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 이런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요게 국내 증시에는 과연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도 ECB와 마찬가지로 좋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글씨가 많은데 채널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엔캐리 청산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없진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로 금리를 우리 뭐 잃어버린 30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워낙 계속 낮다 보니까 저같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에다가 투자를 했으니까 일본에다 계속 대출 이자를 갚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낮아서 이 정도야 감당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씩 올라요. 아직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직 0%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습니다만 이게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큰 손들은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되게 좋아라고 한다면 이 정도 이자쯤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고 흔들흔들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좀 팔아서 일단 저거 대출 너무 많이 했으니까 대출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유동성을 약간 조이는 역할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일본의 금리 인상이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금씩 단계별로 해오는데 아직 시장이 흔들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대규모로 청산된다. 라는 걱정들이 나와요. 그런데 또 조금 시장이 소강 국면에 가다가 다시 자기의 상승세를 가고 이러한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1%, 2%, 3% 이렇게 높게 올리지 않아서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청산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아까 국내 시장 이야기를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수 8,000이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어요. 저희는 외인으로만 분류가 네. 되니까 외인이 엄청 샀는데 그 안에 이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때 일별로 발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만약에 외인들이 엄청 많이 샀는데 이 안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들어있을 수 있어, 상당 부분.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 그러면 국내 수급에도 되게 직격탄 줄 수 있죠. 그런데 아마 여기 새벽에서도 많이 다루셨을 거예요. 외국인 너무 판다. 언제까지 파냐. 엄청 팔았죠. 왜 이러는 거냐. 예,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국내 시장은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는 가운데 예, 국내에서 견조한 수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는 우려가 남아있다라는 거, 글로벌 유동성이 좀 조여질 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돌고 돌아서 한국까지 갑자기 쿠션 생각나네요. 쿠션을 맞고 오지 않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 수 네. 있는 상황인 거냐?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뭘 여쭤보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박사님께서 하셔야 될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네. 저 뭐 IPO도 준비를 해가지고 네. 왔고 FOMC도 IPO가 보시니까 예, IPO 준비를 부터 해왔는데 IPO로 바로 좀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IPO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네. 같은데 일단 제가 최근에 논문 몇 개를 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 IPO를 잘 모르기도 하고 IPO가 어떤 건 되게 잘 되고 어떤 건 또 이거 그때 기업 괜찮고 나도 하고 싶었는데 3년 후에 주가가 아직도 그 자리에 못 가서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건지 궁금해서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네. 이거는 IPO가 이번에 스페이스X가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가 아니고 스페이스X도 있고 엔트로픽도 있고 오픈 AI도 있기 때문에 IPO를 내가 저 종목들을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저런 식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많은 학자들이 IPO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IPO를 한다고 시장이 확 달궈지고 IPO를 한다고 시장이 확 식는 게 아니라 온도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같은 이야기실 것 같은데 만약에 IPO가 되게 많이 하는데 잘 돼요. 그럼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겁니다. 주식의 공급이 그렇게 풀리는데도 이게 다 잘 소화가 되고 스페이스X 같이 대여들도 잘 소화를 돼 그러면 시장 세네. 이게 좀 하루 이틀 들어올 돈이 더 남았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스페이스X는 저도 상장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되게 기다리는 돈들이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별로네. 그러면 제가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거 시장에 그러면 돈이 좀 이미 좀 많이 다 들어온 거 아니야? 저렇게 촉망받는 기업마저 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스페이스X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전반적인 온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핫하지는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잘 돼도 좀 뭔가 결론이 또 애매하고 수급이 확 쏠릴 수 있으니까. 안 되면은 또 이게 전체 시장에 대한 또 의구심을 만들게 돼서 또 안 좋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잘 또 하나 되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스페이스X도 그렇고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되겠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식의 신주 발행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이게 보시면은 금액이 되게 커요. 스페이스X, 엔트로피, 오픈 AI 다 더하면은 이게 금액이 날마다 올라가는데 합하면 4조가 될 거야, 5조가 될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신주 발행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 자금을 빨아당기는 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여기에 아직은 4,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여드렸던 금액에. 그래서 신주 발행이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FOMC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네요. 싫어도 하게 되겠죠. 변동성이 깊은 시장에서 우리 또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좀 해소가 많이 되셨죠? 다음 주에도 귀한 이야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